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시죠? 오늘은 교계사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생과 상극 그리고 생활 도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상생과 상극의 바탕이 되는 것이 음양과 오행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 상생, 상극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즉 의식주의 도구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구의 아시아 쪽 지도이죠. 이것이 확대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대의 철학은 자연 환경은 그 자체가 하늘, 즉 신의 뜻이라고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물은 다 신의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호두를 먹으면 호두 어떻게 생겼어요? 마치 인간의 뇌처럼 쭈글쭈글하죠. 머리가 똑똑한 아이를 낳는다고 믿고 임신 중에 거위를 먹으면 손가락, 발가락에 거위처럼 물갈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럼 이 동아시아에서는 음양과 오행의 사상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곳입니다. 은나라 때의 수도였죠. 지금은 은허라고 부르는데 은나라의 폐허만 남은 곳이다. 그래서 은허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자 북쪽에는 무엇이 흐르죠? 흑룡강이 흐르죠. 이 흑룡강을 러시아 쪽에서는 아무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검은색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현무. 그리고 동쪽에는 바다가 있죠. 바다. 그래서 좌, 청룡. 항상 방향을 얘기할 때는 남쪽을 바라보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쪽을 바라보면 좌가 왼쪽이 여기죠. 동쪽입니다. 그래서 좌청룡. 왜? 바다가 푸른색이니까. 우백호. 여기에 텐산산맥이 있어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만년설의 흰 눈, 흰 색깔의 호랑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호랑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랑이가 아니라 다 이것들은 상상의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이곳은 아열대 지방이죠. 이글거리는 태양. 그래서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남주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입니다. 흑룡강이 흐르니까 수고. 이 동쪽은 우리나라 북부는 산이 많고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목입니다. 남쪽은 이글거리는 태양이죠. 그래서 불화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텐션 산맥이 있고 이곳은 일교차가 매우 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풍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땅속에 묻혀있던 금속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노천광입니다. 그래서 금이에요. 그러면서 은나라는 자기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땅의 중심이라 해서 토인데 이쪽 지역은 황화강에서 알 수 있듯이 황토지대입니다. 그래서 누르황자를 써서 황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오행이고 오행이 각각 색깔을 지닙니다. 그런데 동쪽을 보면 해가 떠서 이렇게 지겠죠. 그럼 해가 뜬다는 것은 점점 따뜻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계절로는 봄입니다. 남쪽은 이글거리는 태양, 그래서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 한자예요. 그리고 서쪽은 해가 떠서 지니까 점점 기온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은하 가운데는 그 늦여름입니다. 늦여름. 그래서 장하라고 얘기합니다. 장하. 그러면서 위치로 얘기하면 이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앙이고, 목은 당연히 동쪽이고, 금은 서쪽이죠. 수는 북쪽이고, 계절은 겨울이죠. 이쪽 지역의 추위는 영하 40도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검은색이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행의 위치와 방위, 동서남북, 그리고 계절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오장육부도 해당이 되는데, 장이라는 건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저장하는 것은 음입니다. 그래서 간이라든가 심장은 양분을 저장하고 피를 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에 해당되고, 육부할 때 이 부는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나 대장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양입니다. 이것이 오장과 육부를 이해하는 것이 한의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 대해서, 동양 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오행도의 체계를 잘 이해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행도의 선을 보시면 파란색은 실선이고 검은색은 점선인데, 실선은 직접 영향관계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것은, 바깥쪽에 있는 것, 즉 방광, 오줌보죠, 대장, 위, 소장, 담은, 이것은 흘려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부입니다. 육부. 흘려보내는 것은 양이고, 저장하는 것, 신장, 폐, 비장, 심장, 간은 저장하는 곳이죠. 이것은 저장하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음입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이 파란 화살표, 이것이 바로 상생입니다. 그러면 상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상생이란 서로상 낳을 생입니다. 서로 낳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낳는데, 목생화, 한문에서는 앞에 있는 것이 주어고, 그 다음이 서술어고, 마지막이 목적어입니다. 한국어는 서술어, 동사, 형용사가 제일 뒤에 오죠. 하지만 영어나 중국에서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 동사, 형용사가 옵니다. 문장 구조가 다르죠. 그러면 목은 낳을 생이에요. 만들다는 거죠. 만들다. 화를 만든다. 목은
활을 만든다라는 것이 목생화인데 뭐냐? 옛날에 초기에 인류들은 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처음에는 벼락이 떨어지면 어쩌다 불이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불씨를 계속 살려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 불을 늘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인간은 나무를 이용해서 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으로 나무 요것을 잡고서 계속 돌려서 비비면 요 끝에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었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활이 발명되고 나서는 이 활 비비기를 통해서, 즉 활줄을 여기에다 몇 번 감아서 활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 계속 회전하겠죠. 그래서 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활 비비기로 발전했는데 어쨌든 나무와 나무를 비비면 불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목이 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상생입니다. 목생화. 그러면 불은 어떠냐? 자, 불이 있으면 지금 불이 무엇인가를 태우면 낙엽이라든가 나무 이런 걸 태우면 다 나중에 뭐가 됩니까? 재가 되죠. 재. 재를 한자로 얘기하면 회라고 합니다. 회. 그래서 재의 색깔을 뭐라고 합니까? 회색이라고 하죠. 회색. 결국 재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는 토를 만들고, 화는 토를 만듭니다. 화생토입니다. 토생금, 땅에서 금속이 나오죠. 땅을 파면 금속이 나오잖아요. 금속. 그래서 토는 금을, 여기선 골드가 아니라 메탈이죠. 금속이라는 뜻입니다. 금속을 만들고, 그러니까 토는 금을 만들고 상생입니다. 다시 금은 금생수, 금은 물을 만든다. 쇠가 어떻게 물이 돼? 되죠. 자, 쇠에 열을 많이 가하면 어떻게 돼요? 용광로가 되죠? 쇳물이 되잖아요. 쇠가 녹은 물이 쇳물이죠. 또는 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오래 시간이 지나면 그 철사줄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왜 그러냐? 금속에 산소가 결합되면 이게 물이 돼요. 표면은 녹이 습니다. 그 녹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녹물이라고 하죠. 부서져요. 물처럼 녹습니다. 그래서 녹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은 수를 만드는 거죠. 수. 그래서 금생수 상생입니다. 다시 이 수는, 물은 풀과 나무를 키우죠. 그래서 수생목이 되는 겁니다. 자, 물을 주죠. 그래서 꽃을 키웁니다. 이게 수생목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는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단어죠. 층리. 자, 지금 여기서 보면 흙이 이렇게 켜를 이루면서 쌓여 있어요. 이 결을 층리라고 합니다. 층이 결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래 층리와 위의 층리는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층리가 형성되는 이유는 뭐냐? 아주 오랜만에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에 한 번 있는 대홍수 때 육지에서부터 많은 흙이 바다로 밀려옵니다. 토사가 밀려오죠. 그러면 무거운
돌, 자갈은 그냥 바닷가에 퇴적되겠죠. 그러면 그 자갈을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력이라고 합니다. 력. 그래서 군데군데 바위덩어리가 박혀있는 돌을 여감이라고 해요. 그러면 좀 더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무엇이 쌓이겠습니까? 좀 더 가벼운 모래가 쌓이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바위를 모래사자를 써서 사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먼 바다까지도 그 진흙은 떠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진흙을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진흙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큰 홍수가 나면 바위덩어리, 자갈, 모래, 뻘이 바다로 흘러드는데 땅에서 가까울수록 무거우니까 만들어지는 것이 여감, 그 다음 사암, 그 다음 이암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층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이 전부 다 퇴적된 돌이란 뜻이죠. 그래서 층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퇴적암이란 뜻이죠. 지금 요 사이는 간격이 매우 좁지만 여기 보면 간격이 큽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훨씬 대홍수가 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퇴적하면 풍화될 때 이 풍화된 것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층리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바위가 쪼개지는 겁니다. 풍화가 돼요. 그래서 이 층리를 보면 땅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땅 속은 층리 이런 걸 따져가지고 땅속이 어떻게 변했느냐, 땅의 역사를 아는 것이지만 그럼 지리라는 과목은 뭐냐? 땅 표면에 강이 흐르고 물이 솟아나고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그래서 지리는 뭐냐? 땅의 이치입니다. 자연 환경에 따라서 지구 표면에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과목이 지리인 겁니다. 음양오행 그리고 상생상극과 함께 알아야 될 개념이 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백두산 정기가 뻗어내려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기라는 건 뭐냐? 가장 순수한 기로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힘, 기운, 이것을 정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는 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백두산의 기가 한반도 척추해당되는 태백산맥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지리산으로 갔다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제주도 한라산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예요. 물론 그 기는 다시 다른 곳으로도 뻗어 내려가는데 물론 백두산, 태백산맥, 지리산 이것만큼 강한 기는 아니죠. 하지만 기가 흘러서 한양 쪽으로는 삼각산으로 들어옵니다. 인수봉, 백운대, 만경봉인가 이 세 개의 산이 솟아있기 때문에 삼각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쭉 타고 와서 지금 경복궁 뒤쪽에 북악산으로 흘러내려오고 이 기가 오른쪽으로는 인왕산으로 넘어가고 다른 한쪽은 낙산으로 내려옵니다. 낙산 어딘지 알죠? 동대문 있는데 캐대현에도
진우랑 그 룸인가요? 같이 이야기하던 그곳이, 성벽이 있는 곳이 이게 낙산이죠. 그리고 앞에는 남산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인 거예요. 이렇게 산이 둘러서 바람을 막아주는 것, 이것이 명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복궁이 들어서는데, 이 지기가 땅의 기운이 센 곳을 명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그 조상의 묘를 좋은 곳을 쓰면 부귀다남, 부자가 되고 높은 벼슬에 오르고 자식이 많아진다는 거죠. 다남. 당시에는 딸은 자식이 아니죠. 출가 외인이에요. 아들만 자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귀다자녀가 아니라 부귀다남,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성계가 세운 나라죠. 그래서 자기의 그 머리에 해당되는 무학대사에게 천도를 해야겠다. 즉 도읍을 옮기겠다. 그래서 무학대사가 어디가 좋을까를 다녀보면서 풍수를 봅니다. 풍수지리.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이, 이 북쪽이 개성이거든요. 옛날 고려 때는 송도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장소를 찾는데 여기에 도착했답니다. 이게 한강이고 이게 청계천이 이쪽으로 이어지죠. 중랑천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 도착했답니다. 근데 여기에 옛날에는 여기에 오래된 나무다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동네를 뭐라고 불렀냐? 썩은 다리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썩은 다리가 뭐로 바뀌었어요? 음이 비슷한 삭은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삭다, 삭은 동. 그래갖고 그 밭을 가는 노인에게 물어봤다죠. 노인장, 이 근처에 뭐 뒤에 높은 산이 있고 이 좌우가 막혀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10리를 더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뭐예요? 왕십리입니다. 왕은 갈 왕자예요. 가다. 십리. 십리면 지금 4km쯤 되죠. 10리를 더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왕십리부터 이 경복궁까지가 10리예요. 거리가. 한 가지 더. 풍수에서는 어떤 곳이 명당이냐? 좌청룡. 왼쪽에서는 이렇게 물이 흘러와야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배가 드나들고 교역을 하기가 편하죠. 쉽게 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백호, 오른쪽 뒤로는 산이 있어야 됩니다. 왜?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늘 풍수에서 얘기하는 건 좌청룡 우백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명당이다. 그래서 여기에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을 짓게 된 것이다. 경복궁은 왕의 궁이기 때문에 그 근정전까지 가려면 문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이 광화문이죠. 광화문.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진이 조금만 보이는데 이것이 광화문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여기다가 조선 총독부를 지었죠. 이것이 이제 조선의 길을 끊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 지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원래 있던 경복궁의 그 궁궐들을
헐어버리고 이 조선총독부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해방됐을 때 실제로 남아있는 게 근정전과 그 뒤에 강령전 이런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 조선총독부를 세운 이유가 뭐냐? 혈이라는 것은 기가 흐르는 중요한 지점이 혈입니다. 이 혈자리에 쇠말뚝을 박은 것처럼 일본 애들이 삼각산, 속리산 이런 주요한 산 정상에 쇠말뚝을 박아서 민족의 정기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죠. 설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주장이란 뜻이에요. 주장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선총독부를 지금은 철거하고 다시 옛날 경복궁을 지금 복원을 했죠. 아직 다 복원하지 못했어요. 이게 조선총독부입니다. 그런데 서울역도 그렇지만 이 꼭대기에 이걸 돔이라고 하는데 돔. 이 색깔이 뭐냐? 이 색깔이죠. 옛날에는 구리를 얻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구리가 왜 중요하죠? 청동기의 시작이니까.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을 섞어서 청동을 만들었죠. 왜 구리를 찾기가 쉬웠느냐? 이렇게 녹이 쓰니까. 녹이 슬면 이런 색깔이 됩니다. 그런데 구리는 독특하게도 겉에는 이제 말하자면 사가요. 녹이 씁니다. 하지만 구리는 일단 녹이 제일 표면이 녹이 슬면 그 밑에는 더 이상 녹이 슬지 않는데요. 쇠는 어떻습니까? 쇠는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그 전체가 다 사가버리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 때 17세기, 8세기 이때 유럽에서는 제국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붕을 이렇게 구리로 씌웠던 겁니다. 그러면 겉에만 녹이 슬지 속에는 멀쩡하잖아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녹청이라고 하는데 녹청. 이것이 구리 표면을 덮어서 더 이상 삭는 것을 식은 먹는다는 뜻입니다. 해를 먹는다, 달을 먹는다. 뭐 이걸 일식월식이라고 하죠. 이건 먹는다는 뜻이에요. 좀 먹는다. 불식되는 걸 막아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궁전 지붕에도 자유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부강한 나라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가보면, 그리고 일본도 그 흉내를 내서 주요 건물은 이렇게 지붕을 씌운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유의 여신상이죠. 미국. 녹청으로, 원래는 구리였는데 녹청으로, 녹색과 청색입니다. 녹청. 녹이 쓰는 걸 녹청이라고 하는데 녹청으로 덮인 겁니다. 이것은 미국 독립전쟁 승리 기념으로 100주년이 되었을 때 프랑스에서 제작해가지고 미국으로 선물로 보낸 거예요. 왜? 이 당시에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 다투다가 나중엔 영국이 프랑스를 밀어내요.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낸 거죠. 원래 구리는
붉은색인데 대부분의 구리는 검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지만 대부분은 붉은색입니다. 이게 이제 산화가 되면 녹청이 되는 거죠. 녹청. 이런 색깔이 됩니다. 강철 틀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다음에 구리를 겉에 입혔대요. 이것은 뿔 달린 왕관이죠. 로마 황제의 태양관입니다. 태양의 빛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횃불을 들었는데 횃불은 밝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구리지만 요것만큼은 금으로 도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횃불을 들고 왼손에 든 거, 이것은 독립선언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발밑에는 끊어진 쇠사슬, 즉 영국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죠. 이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영국은 무조건 미국한테 세금을 내라고만 했지 미국 사람들의 거주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no representative, no tax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어렵지만 산화라는 것도 배워봅시다. 이 산은 산소란 뜻입니다. 화는 바뀌는 것이죠. 바뀔 화자예요. 그래서 아니었던 것이 요것으로 바뀔 때 화라고 합니다. 화자는 늘 기억해야 돼요. 바뀔 화자입니다. 그래서 국외음화, 격음화, 경음화, 산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바뀔 화다. 그래서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렇게 되면 검은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 구리 두 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하면 붉은색이 되는데 이 붉은색을 적동색이라고도 합니다. 자, 동이 뭐겠습니까? 적은 주작 할 때 주가 붉을 적자죠. 붉다는 뜻입니다. 동은 구리동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전을 만들 때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이죠. 구리동자입니다. 구리동. 그런데 이것이 좀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것에 비가 내리고 물은 H2O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면 CO2예요. 이 CO2, 이산화탄소는 알아야 되죠. 왜? 온실 효과. 온실을 영어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린하우스예요. 늘 식물이 잎이 자라니까 그린색이죠. 하우스, 집. 그래서 온실을 영어로 그린하우스라고 하고 효과는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온실처럼 가두는 효과, 그래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내죠. 그것이 온실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산화탄소 때문이에요. 그러면 상극이라는 건 뭐냐? 이 극자는 이렇게도 쓰는데 이건 뭐냐? 요건 투구입니다. 투구. 요게 투구예요. 요건 사람의 다리죠? 그러면 투구를 쓴 사람과 투구 없이 싸우는 사람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길 극자예요. 이길 극. 그런데 오른쪽에 들어간 것은 칼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이길 극자로 써요. 상극은 뭐냐? 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게 상극입니다. 물과 불, 상극이죠. 찬 것과 더운 것, 이것이 상극입니다. 그러면 상극은 목은
이 안쪽이 상극입니다. 안쪽에 파란색 선, 화살표. 목은 극토. 아무리 험한 바위 산에도 풀과 나무는 자라요. 그러니까 풀과 나무는 토를, 땅을, 바위를, 흙을 극하죠. 이깁니다. 그리고 이 토는 극수, 물을 이겨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는 물이죠.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아무리 오랫동안 비가 와도 언젠가 다시 묻이, 땅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토극수예요. 그 다음 수는 화를, 불을 극합니다. 아무리 불이 크게 번져도 소나기가 내리면 다 꺼집니다. 그래서 수는 화를 극해요. 다음 화극 금. 조금 전에 용광로 사진 보셨죠? 단단한 금속도 불에는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 극, 금이에요. 그런데 금은 아무리 단단한 나무도 도끼로 다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 도끼는 극목이에요. 이것이 서로 계속 돕니다. 이것이 상극이에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표를 보는 법은 지금은 어려운데 그냥 설명 한 번만 들어두세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건 오행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 방위입니다. 방향. 그 다음에 봄입니다. 즉 방향과 계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은 눈목이에요. 사람의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란 말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 허파와 거기에 딸려 있는 혈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생리가 뭡니까? 생명체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으면 싸야죠. 이게 생리입니다. 그런 걸 생리현상이라고 하죠. 여자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난세포를 배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리죠. 물론 양력 기준이 아니라 음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29일 이렇게 돼요. 양력이 아닙니다. 달 기준이에요. 그래서 월경이라고 하는 거죠. 월경. 그래서 기관의 뜻, 특정한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칸 요거는 성낼 노자인데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 그리고 이것은 근이에요. 근육. 신체의 구성 요소입니다. 근육이냐, 혈맥이냐, 살덩어리냐, 피모, 털이냐, 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동의학의 느낌이 좀 뭡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건지? 예,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맛으로 얘기하면 신맛입니다. 그래서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황칠이나 생기환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은 날씨입니다.
습하다. 습하다. 이건 덥다. 더위 서자예요. 이거는 바람풍입니다. 봄에 바람이 많이 불죠. 여름은 덥습니다. 그리고 이 토는 습해요. 그리고 금은 건조합니다. 그리고 수는 추워요. 날씨입니다. 그 다음 거는 곡식입니다. 콩이 수에 해당되고, 닭은 목에 해당되고, 양은 화에 해당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육류는 뭐냐? 고기 종류는 양고기입니다. 토는 소고기, 금은 말고기, 수는 돼지고기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신체 부위입니다. 수는 발목에 해당되고, 목은 고관절에 해당되고, 이것은 주관절에 해당되고, 이것은 슬관절, 무릎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목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건 금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이냐 음이냐를 따져야 되는 게, 이것이 너무 금의 기운이 강하냐? 그러면 금의 기운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럼 말고기를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허한 게 아니라 너무 실해요. 너무 기운이 왕성합니다. 그럼 그 기운을 죽여야 돼요. 죽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극으로 쳐야 되죠. 그런 사람은 수수를 많이 먹고 양고기를 먹고, 남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여름이 좋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음양오행과 상생상극, 그리고 기, 이것이 동의학의 핵심입니다. 자, 과거의 생활 도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도구입니다. 도구라는 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도구라고 해요. 지금 감나무에 감이 아주 높이 달려 있습니다. 손이 닿질 않아요. 나무를 기어 올라가려고 하다가 위험하죠. 가지가 부러지면. 그래서 옛날에는 떨어져서 곱추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대를 이렇게 달죠. 길게. 그럼 장대 역할은 뭡니까? 팔을 길게 늘리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면 이제 과거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의식주죠. 의식주. 자, 이건 뭡니까? 실패죠. 실패. 옛날 가위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죠? 이것은 반지꼴입니다. 실, 골무 이런 걸 넣어두는 이것이 반지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느질, 의와 관련된 바느질 도구인데, 도구. 질이라는 게 뭐죠? 도적질, 싸움질, 어떤 동작을 반복할 때 질이라고 합니다. 바늘을 가지고 계속 천을 꿰매죠. 동작을 반복하는 거죠. 도적질, 싸움질, 맨날 반복할 때 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지꼴이라고 한다. 실패, 가위. 그 다음 식, 먹는 문제를 보면, 자, 이건 지금 부엌이죠. 우선 문을 보면 이게 창호지 문인데, 한옥의 특징이 뭐냐? 자연 환기입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은 다 친환경적이에요. 건축 자재는 흙, 그 중에서도 황토를 많이 씁니다. 왜? 토는 우주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나무를 썼죠. 그리고 이제 이 부엌을 보면, 자, 이게 이렇게 생긴 것을 호리병이라고 하죠. 호리병. 그 표주박처럼 생긴, 표주박 알아요? 이렇게 잘록하게 생긴 거. 호리병처럼 그 흙을 구워서 만든
그런 그릇을 독일을 호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나 술을 담죠. 이건 다 사기 그릇이죠. 사기 그릇. 이 사기 그릇을 많이 썼는데 이 사기 그릇 깨진 조각을 사금팔이라고 합니다. 사금팔이. 옛날에 형벌을 내릴 때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무릎 밑에 사금팔이를 뿌려서 그 무릎 위에다가 다듬이돌 무겁죠. 그걸 올려놨어요. 그러면 사금팔이가 살을 파고들죠.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벌을 압슬이라고 해요. 슬은 무릎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밑 아래에서라고 할 때 슬하라고 하죠. 왜 합니까? 아기 때 무릎 아래에서 기어다니니까. 그래서 부모님 슬하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슬관절이라고 있죠. 슬관절. 그 다음 이런 그릇들은 동이라고 합니다. 동이. 옛날 여자 이름에 동이라는 이름 많았어요. 동이는 물동이를 가리킵니다. 물깃는 항아리.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궁이라고 하고 요즘은 이런 집에서 살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아궁이죠. 그리고 이렇게 밥 짓고 이러는 곳을 부뚜막이라고 합니다. 뭐 점잖은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 늘 가마솥을 얹었습니다. 가마솥. 그래서 이게 솥뚜껑이죠. 여러분들 솥뚜껑 삼겹살 알죠? 옛날에는 무엇인가 지질 때 불을 위에 솥뚜껑을 거꾸로 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두르고 또는 돼지 껍질을 그 위에 놓으면 거기서 기름이 빠져나오죠. 그거로 이제 이 솥뚜껑을 기름칠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전을 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솥뚜껑 삼겹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은 요리와 난방을 같이 했죠. 그 온돌의 특징이 뭐냐? 요리와 난방을 같이 한다는 특징입니다.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온돌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거로 요리까지 했는데 그냥 난방만 할 뿐이지 요리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그 요리할 때는 인덕션이나 가스불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죠. 옛날엔 이것이 일체화가 됐었습니다. 요리와 난방을 동시에 한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요건 떡살입니다. 화살, 우산살, 살이 뭡니까? 예, 가느다란 뼈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떡살이라고 하는데 자, 요 한자는 목숨 숫자입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라는 뜻이죠. 재밌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게 뭐 같아요? 거북이입니다. 거북이 대가리, 다리 4개, 거북이 꼬리. 즉, 이 떡을 먹는 사람이 오래오래 사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거북이는 오래 사는 동물이죠. 어떤 거북이는 지금 뭐 800년째 살고 있대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 지짐이를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전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글자는 앞전자예요. 전후 좌우. 그런데 밑에 들어가는 이것은 불화자입니다. 불을 떼 가지고 지지는 것이죠. 그 지지는 것이 전입니다. 그 다음 주택을 보면 자, 기와집이죠. 기와집. 그리고 초가집. 그래서 부자 양반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기와집에 살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춥죠,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화로를
방안에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다리가 몇 개? 3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이라고 한다. 정. 다리셋 달린 솥을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삼국의 정립,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교계사 22과에서 배운 음양오행을 복습하고 상생과 상극, 그리고 도구의 의미, 그리고 의식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거, 설명, 세도 정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